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우신가요? 내일은 129번째 맞는 노동절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분들이 떠오릅니다. KTX, 쌍용차, 콜택 노동자들인데 오랜 노사 갈등을 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는 노동절. 그렇죠. 어떤 기분일까요? 네.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40% 내지 50%는 내일도 쉼 없이 정상 근무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내일 정상 근무를 한답니다. 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 중 절반은 내일도 일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쉬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봤더니 회사 방침이어서 업무가 바빠서 그리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어서 구구절절 공감이 되시죠? 그러네요. 예. 뭐 회사가 나오래요. 너무 바빠서 도저히 네, 맞아요. 저 노동자 아니래요. 참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이유들이네요. 네, 예. 무거운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 준비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유튜브와 팟빵 댓글은 무료입니다. 방송에서 닉네임과 댓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의견 주세요. 이 멘트 빠뜨리셨군요. 뭐 빠뜨렸죠? YTN 라디오가 오늘 개국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YTN 라디오 94.5MHz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역시 국회로 먼저 가봐야겠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큰 과제 하나를 넘겼잖아요. 이제 다음 행선지는 어딘가요? 야당들을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벌여야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일단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런 손길은 더 구체화돼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직접 고발을 주도하겠다며 한국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하루 만에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앞으로 한국당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도 그럴 것이 패스트트랙을 마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안 심사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주로 끝나면서 야당과의 협상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는 지난주 이인영 의원에 이어 노웅래 김태년 의원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을 조율한 경험이 있는 김태년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원내대표를 기치로 내건 노웅래 의원은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면서 유해 정치 복원을 자신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대 야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떠맡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1년 넘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야 협상을 진행해온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임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입법 과제를 놓고 모든 비쟁점 법안들 이것을 그랜드 바게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뿐 아니라 내년 총선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서 원내대표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국회에서 꼬인 정국을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성남 민심 달래기에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120만을 훌쩍 넘었다고 하죠. 또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차정윤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9일째 참여 인원이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벌 촉구 청원이 119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속고 배제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도 등장하면서 여야 간 인터넷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게시판 분석 결과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글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이 소통이 아닌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하겠다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의 맞고발로 번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도 고소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안과 사무실 점거농성 사태 관련자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팩스로 제출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 과정에서 쇼크 증상을 보였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혈관 질환이 악화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타협 없는 극한 대결의 정치가 결국 정치 혐오를 불러와 우리 정치 문화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조금 전에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예, 엄청나군요. 예. 예. 뉴스 보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정당 해산 조건이 헌법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지금까지의 해석은 이거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무력으로 지배를 하려 한다거나 내란 음모를 꾸민다거나 일당 독재를 하려 한다거나 삼권 분립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의회의 제도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패스트트랙을 거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집단 행동이 그 말씀하신 조건에 버금가는 심각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은 정말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제한적이고 최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 지금 와서는 아주 흑역사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저도 청원 보면서 이게 정당 해산이 가능한가 의문이었는데 전문가들도 청와대가 그런 판단은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민주당도 한국당에 반성하고 국회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였군요. 어쨌든 민생국회 그리고 추경 예산의 편성 현안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한국당의 국정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태도의 변화가 정말 없다면 저 청원 참여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총선 전국 내내 한국당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안 전 대표는요,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유통하고 또 소비자 건강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임원 2명 그리고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현장에서는요, 취재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 여러분과 좀 전화 통화를 좀 돌려봤었는데 왜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할 법도 한데 근데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되지 않았나요? 네, 지난달 30일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요. 딱 한 달 만입니다. 당시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법원에서는 책임 범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애경은 그동안 이 가습기살균제는 판매만 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애경이 판매한 제품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의 제품입니다. 일단 안 전 대표가 재임 기간 중에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나왔던 제품입니다. 문제가 됐던 CMIT와 MIT 원료를 사용한 이 제품으로서 당시 이제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서 애경이 받아서 판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수사한 검찰, 정말 애경이 판매만 했느냐? 그렇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 애경이 제조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하고 이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쟁점은 뭐가 됩니까? 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판매했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땐 제조물 책임계약 쪽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01년에 SK와 애경은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SK케미칼이 제공한 그 상품 원액 결함이 발생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SK케미칼이 이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SK케미칼 측은요. 당시 2002년 7월에 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을 되면서 책임이 강화하는 내용으로 반영된 굉장히 통상적인 계약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단체 역시 애경이 이런 법 뒤에 숨어서 제3자인 척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유천 씨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죠? 네. 박유천 씨가 사실 그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19일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구속 수사 이틀째에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게 된 건데요. 박 씨가 인정한 혐의를 좀 보면 지난 2월과 3월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숙 여인인 황하나 씨와 5차례를 투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추가 진술이 더 있었습니다. 2차례나 더 황 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진술이 한 건데요. 이제 한 번 터지니까 술술 진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이미 구속 기소된 황 씨의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 씨의 자백으로 황하나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생을 걸고 마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박유천 씨가 이렇게 술술 불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구속 이후에 개인적으로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아마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갑과 포승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다른 수용자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말씀이신 거죠? 한 번도 아마 겪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컸을 것인데 경찰 진술에 따르면요. 이제 박 씨가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그런데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또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고요. 또 사실 소속사가 지난 24일에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뭐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라는 이유인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아마 박유천 씨 혼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다시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 지금 변호인도 없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박 씨를 변호 맡았던 권창범 변호사는 사임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또 마약입니다. 네.
요즘은 마약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방송인 로버트 할리 관련된 겁니다. 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어느 정도 좀 사건이 일단락이 된 상황인데요. 네. 경찰 수사 결과 로버트 할리는 필로폰 1g을 구매해서 2차례 투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요,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로버트 할리 관련해서 마약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일에 영장이 기각이 됐었고 예. 로버트 할리는 그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일단은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에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 A 씨와 함께 투약을 했습니다. 한 차례 투약을 하고 이후에 자기 혼자 또 집에서 투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은 어떻게 꼬리가 잡히게 됐냐면요. 사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마약 판매책을 단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로버트 할리가 이 판매책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 로버트 할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중에 그럼 왜 마약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로 봐서는 1년에 검거되는 마약 사범이 10,000명 밑으로 내려가야 예. 마약 청정국이거든요. 네. 요새 보니까 한 12,000에서 14,000. 그리고 자꾸 압수하는 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든 마약에 관한 모든 것을 좀 제대로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마약 청정국은커녕 마약 위험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T 채용 비리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쯤에 결정이 됩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가 많았던 이유는 20년간 그 숱한 구속 위기에서도 살아남아서 별명이 불사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해서 많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김우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 부정 채용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 이 전 회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채용 당시 이 전 회장이 유력 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이 전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 검찰은 이대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기업에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KT 회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이 전 회장.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지원 논란과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검찰 출석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4년 검찰은 KT에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다시 한번 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2심의 유죄가 나오면서 코끝까지 위기가 닥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건이 도대체 문제가 될 만한 건이었는가를.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살아나왔던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 비리의 칼끝마저 피해갈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에 결정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KT의 흑역사라고 부르는 게 있죠. 2002년 민영화된 이후에
회장들마다 웬만해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밀려납니다. 네.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기용이라든가 또 배임 횡령 등등 그런 혐의들이었죠. 예. 그러고 보니까 뭐 지금 경영진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폭로되면서 참 그랬죠. 위태롭습니다. 예. 이게 뭐 회장들마다 이렇게 끝이 좋지 못한 거는 뭐 KT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정치권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치 내 거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상전처럼 구는 정치권이 있고 네. 단호하게 막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보험이라도 들듯이 정치권에 슬그머니 줄을 대는 경영진이 있고 제발 이제 그런 욕심들은 이제 너도 예. 이 말씀하고 싶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예. KT는 사실 뭐 커다란 사고들도 이어졌잖아요. 예. 뭐 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KT 아현지사 화재. 있었고. 예,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전해드리면요,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예, 이 당시 불이 9시간 가까이 이어졌잖아요. 이때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훼손이 돼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건데 네. 그럼 혹시 불을 질른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네, 불이 난 당일 통신구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고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아서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실 정황이 있는데요. 이게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뭐 대북 압박,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기회를 이뤄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이 국제적 대북 공조 전선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이죠. 오토 원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측에 지급된 돈은 없다.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셉 윤의 인터뷰를 보면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예, 2년 전이죠. 북한이 오토 원비어 군을 풀어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미국 관리가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는데. 네, 예. 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일단 부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가 서명했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예. 당시 평양에 들어가서 직접 원비어를 데리고 나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예상되는 건데 이 내용은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지난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군.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는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이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청구서에 서명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평양에 들어가 원비어를 데리고 나온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만 달러를 요구했고 북한이 내민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상관이었던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틸러슨 장관은 자신에게 좋다면서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은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 석방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이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오늘은 누리꾼의 눈을 사로잡은 사진들 순간 포착 탑3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 시선은
이곳에 쏠렸죠.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의사봉입니다. 결국 두드려졌죠. 선거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안착한 순간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혹시 동물국회 모습에 머리가 좀 지끈거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잠시 눈을 정화하고 가보겠습니다. 울긋불긋 온 세상이 철쭉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곱고 화려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오죠. 만발한 철쭉 보면서 봄 기운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군포 철쭉 동산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는 이런 띠가 둘러졌습니다. 보시죠. 비정규직 철폐. 1970년 전태일 열사는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열사는 50년 뒤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우리 사회는 50년 전과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자, 다음은 한마디 탑3 준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빨간 모자가 히트를 쳤습니다. 자, 이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대선 슬로건인데요. 공식적으로 1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모자 쓰고 선거 유세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게 된 건데요. 모자 한 개에 $45, 우리 돈으로 52,000원 정도고요. 트럼프 선대 본부장에 따르면 총 판매 금액이 4,5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0억이 훌쩍 넘습니다. 맞죠? 자, 다음 한마디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007 작전 같았던 회의 개의 그리고 패스트트랙 표결마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줄지어서 복도에 들어누웠는데요.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 보시죠. 이유 없이 맞았겠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중학생 A군은 학교폭력을 피해서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요. 그 학교 측에서 이유 없이 맞았겠느냐며 검정고시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면전에서 그 말을 들은 부모의 가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학교 측에 묻고 싶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학내폭력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뉘저는 60초 뒤에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아무런 차별이나 조건 없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이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공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박람회도 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찬호 작가, 에바 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찬호 선생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자꾸 논의되는 거는 뭔가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커버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이지만 또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 한계가 좀 왔다. 그런 전제로부터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질병도 퇴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이제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 그 좋은 사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이 출발점 자체가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전제를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복지 정책이거든요. 왜 공격적이냐 말을 쓰냐면 현금을 누구에게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어디서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정책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논쟁하고 늘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 고용,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해서 복지 어떤 상태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철학을 고수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주는 식의 복지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여러 한계가 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존의 시스템으로 한계가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도 이제 옛날같이 생각할 게 아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서 잘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기존의 일자리를 얼마나 잃게 하는가에 대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뭐 옳고 그르냐 논쟁은 이제 두 번째고 사실상 뭔가 좀 획기적인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이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예, 에바 씨, 외국들은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먼저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알래스카주가 1982년부터 그 석유 자원의 투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한 1,000에서 3,000달러 정도의 그런 연구 배당 기금이라는 기본 소득을 모든 주민들한테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알래스카는 사실 기본 소득 사례가 유전이라는 천연 자원의 그런 수익금을 통해서 마련되고 있고 또 지급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실업자나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실험을 정책적으로 해볼 만한 시도가 된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핀란드 정부는 또 17년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한 70만 원 가량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고용 효과가 사실 원래 고용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고용 효과 유발에서는 실험군이랑 이제 대조군이 있었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험군의 행복도 또는 건강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용 효과로는 실험 그룹하고 거기에 대비시키는 또 다른 그룹 간에 비교해 보니까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년밖에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효과도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이제 예로 들자면 18세에서 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 동안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비용 부담의 이유로 이제 1년 만에 시범 사업을 접었어요? 네,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향 마을에서는? 사실 고향 마을에서는요. 저희는 이제 실업급여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조금들은 있는데 이런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 없어요. 그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에서 과연 이 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도입되고 또 효과가 발휘되려면 그 문화권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견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나라나 이거를 도입했다고 해서 제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어떤 국민 퍼스널리티나 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좀 맞아야. 잘 맞아야지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데 사실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받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받으면 그냥 바로 보드카로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코올 중독 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우려가 최근에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재원의 문제는 늘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은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증진이 되면 그게 자기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요구사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고리는 있는데 이게 아까 재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 맨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도 듣고 남아공도 좀 하더라 그다음에 뭐 일본도 한다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겠다고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어떤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그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공유 자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높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세, 로봇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만이 무슨 부를 다 가져가냐.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가 공헌한 게 굉장히 깊잖아요. 집대성한 결과인데. 그리고 뭐 탄소세, 네가 환경을 오염시켰으면
탄소를 사용하는 만큼 예. 내 환경은 나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럼 세금을 더 내라. 탄소를 갖다 세상에 뿌렸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더 내고 대가를.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떤 이득을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독식의 구조라 그럴까요? 어떤 이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반성하는 분위기는 분명 존재하고 또 생각만큼 이거 막 돈 준다고 다들 막 인생 나라고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죠. 돈을 공짜로 주면은 누가 일하겠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 선생님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돈 넉넉한 사람도 다 줘야 되냐? 그런 사람은 좀 빼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무상급식 할 때 논쟁이 벌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본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딱 그런 문제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판단하기 힘든 게 러시아의 사례를 이제 예로 들면 질문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부분이 딱 러시아에 맞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 소득 그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과연 열심히 그래 나 자기 개발을 해서 나의 커리어를 쌓을 거야라는 그런 러시아 분들이 많을까?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소득이 주어지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항상 좋아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에서 당연히 행복도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당연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참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러시아인의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죠. 이게 출발점이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행복이 뭡니까? 한 10년 일하면 내 집 장만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부자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의 복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선별적 복지를 하면 실제 그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누가 맞냐, 누가 거기에 달라붙어 조사해야 될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이런 제도는 그런 시스템의 완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본 수당이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어느 지역자치단체는 우리 청소년만, 청년만, 또 농민들만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기본소득의 취지대로 다 하게 되면 뭐 난리 나겠죠. 우리 사회에서 막 좌파가 모든 걸 집어삼켰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굉장히 미흡하지만 20년 전에 어떤 복지 정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건 논의하고 또 그 대상을 넓혀가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뭔가 자본주의 한계가 와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처럼 보이는데 한번 신중하게 한번 좀 밀고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에바 씨, 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런 날치 같은 놈들 이런 방식으로 몰래 숨어서 이걸 통해서 얻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대의방에 체중합니다. 언제부터 심상정 위원장이 이렇게 독재적으로 보였습니까? 독재자입니까? 김종민 의원이 440명이 막아서 놓고서 김종민이라는 말이 법입니까? 회의하라고? 김다현이 나오세요. 아니면 투표장 회의 방해로 규정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시간 걸릴 수 있게 이게 해방입니까? 손이 떨리셔서 못하시는가 본데 제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이렇게 패스트트랙은 지정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안과 사무실 점거 농성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계성 국회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계성 국회 대변인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팩스로 법안 접수하는 것을 막으려고요. 예. 이제 팩스 전원을 뽑고 밀치고 하는 그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물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이제 그 경호과 및 경호과 직원들이 질서 유지에 나섰는데 이때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 20여 명이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죠. 부상이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갈비뼈에 뭐 이렇게 부상을 입었고 심한 멍이 들고 또 목이 아프고 막 그런 그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피해는 크지 않지만은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중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죠. 그래가지고 의안 접수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의정사상. 그리고 그래서 경호권이 발동된 거고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문희상 의장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술은 끝난 상태인가요? 예. 지금 의장님 상태는 혹시 어떠신가요? 예. 오늘은 그 심혈관계 그 긴급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서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중환자실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 성추행 혐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자 의원님이 뭐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 보면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이제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저희들이 회의 중에 그냥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들이닥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성으로 이제 모욕적 발언을 하고 뭐 그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고 막 겁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의장님이 느끼신 그 충격과 모멸감이 아주 심했고요. 이제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방송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의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요. 가슴을 그냥 주먹으로 쿵쿵 치면서 고성으로 이게 국회나 막 이렇게 맞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일정을 해서 이제 자리를 뜨려고 했고 그게 2번이나 좌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 신호도 느껴지고 그래서 바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어디서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해 뭐 이런 소리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30초 후에 이미자 의원이 바로 나서서 팔을 벌리고 이제 바짝 그 문희장 그 진로를 막고 이렇게 나를 건들면은 성희롱이야 하니까 의장이 화도 나고 하도 그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볼을 터치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이러면 성희롱이냐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성추행으로 본다 하는 것은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는 그 국민들은 그게 뭐 어떤 상태에서 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 전자 입법 입안 지원 시스템이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이제 법안 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서 그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워낙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당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평할 위치에는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문희상 의장님은 이제 업무에 복귀하시면 계속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거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그런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 대화를 유도하시고 또 함께 한국당에서도 얘기를 했던 개헌 문제까지도 함께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 이번 지원 시스템이 합법이었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계선 국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셈인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편중이 너무 심각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후유증도 만만치 않고 결국에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찾고 개발하고 키워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시장은 좀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가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2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60% 넘게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의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정부도 손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10년째 3% 안팎의 제자리 걸음 중.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중국과 타이완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실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겁니다. 2030년까지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서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점유율 10% 달성, 2만 7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시설 없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팹리스 성장을 위해 자동차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5G와 공공 분야까지 먹거리 찾기에 나섭니다. 여기에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와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미래 반도체 개발에도 1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국내 주요 대학에 반도체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17,000여 명을 키울 계획입니다. 정부가 20년째 수천억 원을 투자해 공들여온 비메모리 반도체 양성 사업. 대통령 의지와 함께 이번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26일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은 약 4년에 걸친 긴 싸움이었습니다.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우리가 패소한다는 그러한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한편의 역전 드라마처럼 승소하기까지의 소송 대응단을 진두지휘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십니다. 유명희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승소 판결을 막 전해 들었을 때 그때 심정 같은 게 기억에 나십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 시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승소했다는 결과를 듣고서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의 지난 4년간 각 부처의 담당자들, 외부 전문가들 전부 다 한 팀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여서 그분들의 노력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심 패소인데 2심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싹 올라오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뭐 아주 예상을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했고 2심인 상소심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었지만 워낙에 이 위생 검역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가 WTO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렵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준비했던 전략, 이거는 먹힐 거다라고 기대했던 전략들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2심을 간 건데 1심은 사실심이고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의 판정에 근거가 되었던 논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오류가 없는지 WTO 협정의 해석과 다른 거는 없는지를 봤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되었던 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한 2만 페이지가 달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분석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주장을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다 노력을 해서 상소기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은 수산물과 관련돼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거기에 의한 피해가 어떠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주로 따지지만 2심에서는 거기에 적용한 법률이라든가 해석 같은 것이 옳으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다투는 거군요. 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이 수산물만 직접 식품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해서 그것만 봐서 다른 나라 거와 차이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일본산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과도하다 그랬는데 저희가 강조한 것은 수산물이 있고 그 수산물이 놓여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환경이 주는 잠재적인 위험성, 그 관계를 다 모든 요소를 보고서 고려를 했을 때 우리의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진 거고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때 쌓여있던 서류 더미들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십니까? 다 검토하시고 한 게? 서류 더미가 사실 수만 페이지인 것도 문제지만요. 저도 이 통상법을 오랫동안 했지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뭐 세슘, 스트론튬 이런 온갖 과학적인 방사능 물질의 증명 자료들이 다 나와서 이해하기도 굉장히 난해한 자료였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다 수십 번을 읽어가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WTO의 분쟁 해결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등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그런 태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일본하고 벌어지는 무역 마찰은 어떤 게 예상되는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이번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기해서 나온 분쟁이고 WTO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서 나온 결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WTO 원년 회원국으로서 오랫동안 WTO 체제의 혜택을 받아온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한 역할에 맞는 그런 책임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일본과는 저희가 이 양국 간의 국민 교류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교육액도 서로 간의 3위 교육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반응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여러 계기에 이러한 점을 일본의 지속 입장을 전하면서 일본과 서로 협력해서 더 교육을 확대하고 경제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승소하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상이라는 게 우리 삶하고 이렇게 밀접한 거구나. 국가적인 어떤 통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해주시죠. 어쨌든 저희가 이번의 분쟁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단결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부가 그러한 전문성과 서로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안겨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신 자리인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뛰어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KT 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서울 남부지방법원은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유력 인사나 지인들의 자녀 등이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이때 공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9명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채용을 총괄했던 서유열 전 KT홈 고객부문 사장과 전 인재경영실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8098님이 한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농사꾼은 노동조일도 없고요. 일요일도 없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땅 위의 성직자라고 부르죠. 농민들에 대해서는. 덕분에 저희가 건강한 밥상 차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문자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9193님, 곧 어린이날인데 의원들도 싸우고 야구 감독들도 싸우고 있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고 주셨고요. 2236님, 그 유튜브에서 안현주님, 팟빵에서 꿈의 구장님, 또 문자 4867님, 8672님, 0450님, 7583님, 5647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